차가운 공기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감싸는 저녁. 한진태 회장의 평창동 저택 다이닝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최고급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긴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크리스탈 잔과 은식기가 희미한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났다. 음식은 대한민국 최고 요리사의 솜씨였지만 그 누구도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이 저녁 식사는 축하를 위한 자리.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한진태 회장의 유일한 사위, 강민혁이 대표로 있는 IT 벤처기업 K-이노베이션스가 최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기념이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저희 K-이노베이션스는 업계 5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아버님, 강민혁이 짐짓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야망과 오만함이 번져 있었다. 그는 한진태 회장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었다. 아니, 인정보다는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의 일부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한진태 회장은 그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실 뿐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무심한 반응이 강민혁의 신경을 긁었다. 다 당신이 옆에서 잘 내조해준 덕분이지, 서연아. 그가 아내인 한서연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내조라는 단어에 은근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마치 그녀의 역할이 그저 집에서 자신을 보조하는 것 뿐이라는 듯한 뉘앙스였다. 한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녀의 길고 하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사가 잘 된 건 당신의 능력이죠. 전 그저 맞아. 당신은 그저 집에만 있었지. 하버드에서 경제학까지 전공한 사람이 재능을 썩히는 걸 보면 안타까워. 강민혁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의 학벌을 자신의 성공을 꾸미는 장식품 정도로 여겼다. 한 회장 앞에서 아내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더 높이려는 비열한 심산이었다. 한서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재능을 썩히는 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당신이 검토해달라고 했던 신사업 계획서, 재무 모델에 심각한 오류가 있던데 제가 수정해서 보내준 메일은 확인했어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아내에게 은밀히 도움을 요청해놓고 이제 와서 그녀가 그 사실을 아버지 앞에서 폭로한 것에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면이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그런 걸. 그만하게.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한진태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좌중을 압도했다. 식사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구나. 강민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장인어른의 질책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모든 굴욕의 원인이 한서연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그 침착한 표정, 흔들림 없는 눈빛이 그의 자격지심을 건드렸다. 그는 분노를 통제할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한서연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다이닝룸을 갈랐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한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희고 고운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커다란 눈에는 충격과 고통,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식탁 밑 서연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던 진돗개 마루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마루는 서연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선물이었고 어릴 적부터 그녀의 곁을 지켜온 충직한 친구였다. 마루의 금빛 눈이 강민혁을 향해 저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한진태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에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내려놓았다. 그 섬세하고 절제된 동작이 오히려 폭발적인 분노보다 더 무서운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는 딸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보았다. 그리고 그 시선이 아주 천천히 강민혁에게로 옮겨갔다. 강민혁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이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거인 한진태 회장의 집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때린 여자는 그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이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너무 무례하게. 강민혁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한 회장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말을 잃었다. 그 눈은 분노나 경멸을 넘어선 마치 눈앞에 있는 존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듯한 절대적인 냉기 그 자체였다. 사자가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한진태 회장은 여전히 나직한 목소리로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나가. 그것은 명령이자 최종 선고였다. 아버님, 제 말 좀 줘. 나가라. 두 번째 말에는 미세한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강민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감히 한 회장의 눈을 더 이상 쳐다보지 못하고 비굴하게 몸을 돌려 다이닝 룸을 뛰쳐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정막이 다시 찾아왔다. 한진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다. 그는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서연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이 닿자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아바,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한 회장은 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저런 늑대 같은 놈에게 내 딸을 맡기다니.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딸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 수십 년간 기업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그의 날카로운 안목이 제 딸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나 무뎌졌던 것이다. 한참 후 딸을 진정시켜 방으로 들여보낸 한진태 회장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어둡고 고풍스러운 서재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들어 올렸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어린 딸의 사진이었다. 그는 액자를 조용히 내려놓고 책상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단축 다이얼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한 회장의 그림자처럼 수십 년을 함께한 김 비서였다. 회장님. 김 비서. 한진태 회장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감정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강민혁 대표의 K-이노베이션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모든 자금줄을 끊어버리게.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관련된 모든 파트너사와 투자사에 연락해서 즉시 계약을 파기하도록 조치해. 위약금은 우리 그룹에서 책임진다. 그 회사가 가진 모든 특허 기술, 법적으로 압류할 방법을 찾아봐.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말고 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네, 회장님. 내일 아침 뉴스에서 나는 K-이노베이션스라는 이름을 듣고 싶지 않네. 전화가 끊겼다. 한진태 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사자의 조용한 분노는 그 어떤 포효보다도 더 파괴적인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마치 어젯밤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뻔뻔한 얼굴로 자신의 채에 올랐다. 밤새 분노와 불안에 뒤척였지만 아침이 되자 그의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설마 장인어른이 사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를 무너뜨리겠어? 딸 자식 이혼시키는 꼴이 보기 좋진 않을 테니 적당히 겁만 주고 말겠지.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장인어른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가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에 위치한 K-이노베이션스 본사 빌딩에 도착했을 때 로비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고 그를 향한 시선에는 경외심 대신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펼쳐지는 그의 성공과 야망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가 막 이탈리아산 가죽 의자에 몸을 묻으려던 순간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말해. 무슨 일이야? 메인 투자사인 유성캐피탈에서 방금 투자 철회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 발생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유성캐피탈은 한진태 회장의 그룹과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곳이었다. 강민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있는데 일방적인 철회가 어떻게 가능해? 그의 고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무팀장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주거래 은행인 SH은행에서 저희 회사 신용 한도를 전액 동결시켰습니다. 당장 오늘 결제해야 할 대금도 막혔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말도 안 돼. 강민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유성캐피탈과 SH은행 둘 다 한진태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들이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온갖 아첨을 늘어놓던 협력사 대표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마지못해 받아서는 어쩔 수 없게 되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한 회장의 그룹을 통해 연결된 모든 계약들이 마치 거대한 가위로 잘려나가듯 순식간에 끊어지고 있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니,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진태라는 거인이
의지를 가지고 내리찍은 거대한 망치였다. 아! 강민혁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의 사무실에, 그의 성공 신화에, 그의 모든 것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되게 이 강민혁에게 그는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감정이 배제된 기계음뿐이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으아! 강민혁은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서류와 모니터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유리 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최고급 스마트폰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다. 그것은 마치 그의 야망과 미래가 박살나는 소리 같았다. 그는 무너져 내린 자신의 왕국 한가운데서 무력하게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분노는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평창동의 저택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한서연은 잠에서 깼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과 얼얼한 뺨의 통증이 어젯밤의 악몽을 생생하게 상기시켰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아버지, 한진태 회장이 홀로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지치고 늙어 보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에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침묵 속에서 부녀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뺨에는 추한 멍 자국이,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문득 몇 년 전 강민혁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플래시백. 그는 야심에 찬 눈을 반짝이는 젊은 사업가였다. 아버지가 주최한 한 자선 파티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그는 서연에게 끈질기게 다가왔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성을 칭찬했고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존중하는 척했다. 아버지는 그의 가난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그 근성을 마음에 들어했다. 서연아, 저런 청년이라면 네 인생을 맡겨볼 만하다. 눈빛이 살아있지 않으냐.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매끄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미세한 냉기를 느꼈다. 그와 데이트하던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사소한 실수를 한 웨이터에게 그가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는지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출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녀는 불안했다.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망설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렇게나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구애가 너무나도 열정적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예감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자신의 편견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다시 현재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뺨에 남은 멍 자국을 가만히 손으로 쓸었다. 이것은 수치의 흔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침묵으로 모든 것을 인내한 대가였다. 그동안 그녀는 피해자였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피해자로만 머물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이것을 끝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딸,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지워버린 아내. 이제 그런 한소연은 죽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서재로 내려간 그녀는 아버지 앞에 섰다. 한진태 회장은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딸의 눈빛이 어제와는 달라져 있었다.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 K-Innovations,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한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요. 더 비열하고 추악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려 할 거예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건 제 싸움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 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서류, 강민혁의 개인적인 금융거래 내역, 그가 무심코 흘렸던 말들을 기록한 메모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할 생각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다. 제가 직접 끝낼게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제 손으로 거두어 드릴 거예요. 한소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다. 그녀의 눈빛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상처 입은 암사자는 이제 스스로 사냥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진태 회장은 딸의 그 결연한 모습에서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민혁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지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퀭한 눈,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구겨진 셔츠. 그의 내면은 공포와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독버섯 같은 증오가 자라나고 있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한진태, 한서연,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처참하게 갚아주겠어. 그에게는 더 이상 돈도 권력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무기가 남아 있었다.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었다. 그는 대중이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에 분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대중의 동정심을 무기 삼아 자신을 피해자로, 한진태 회장을 악마 같은 재벌 총수로 둔갑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과거에 몇 번 거래한 적 있는 평판관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연락했다. 그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그에게 건넸다. 며칠 후 인터넷이 들끓기 시작했다. 단독 비운의 IT 천재 강민혁, 재벌가 횡포에 쓰러지다 심층 취재 처가살이의 비극, 몰락의 전말 한진태 회장 갑질 논란. 진실은 기사들은 강민혁을 자수성가한 영웅으로 묘사했다. 가난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대한민국 IT 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괴팍한 재벌 장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긴 비운의 인물. 기사에는 그가 한소연에게 보냈던 다정한 문자 메시지들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실렸다. 그가 그녀의 불안정한 감정을 걱정하는 내용들이었다. 대중은 단순한 이야기에 열광했다. 댓글창은 한진태 회장을 향한 비난과 강민혁을 향한 동정으로 가득 찼다. 역시 재벌 놈들은 다 똑같아. 지들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 강민혁 대표님, 힘내세요.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 저 부잣집 딸도 보통은 아닐 듯 얼마나 남편을 들볶았으면 이 여론전은 효과적이었다. 한진태 회장의 그룹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 그의 독선적인 이미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회장은 격노했지만 한서연은 의외로 침착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그 사람의 방식이에요. 진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등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숨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민혁과 함께 살았던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남겨진 자신의 짐을 직접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공간에 대한 미련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만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집을 나설 때 진돗개 마루가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마치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듯한 단호한 태도였다. 결국 서연은 마루를 데리고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하지만 이제는 한없이 차갑게 느껴지는 공간에 들어섰다. 모든 가구와 물건들은 그대로였지만 온기가 사라진 집은 거대한 모델하우스처럼 낯설었다. 서연은 말없이 자신의 옷과 책, 개인적인 물건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마루는 불안한 듯 서연의 곁을 맴돌았다. 그러다 강민혁의 서재 쪽으로 다가가 코를 킁킁거렸다. 서연은 강민혁의 물건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앨범이 그의 책장 한 구석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앨범을 꺼내려 책장 깊숙이 손을 뻗었을 때 그녀의 손끝에 딱딱한 상자 하나가 걸렸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나무 상자였다.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호기심에 상자를 꺼내자 그 순간 마루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그냥 짖는 것이 아니었다. 온몸에 털을 곤두쓰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상자 안에서 뱀이라도 나오는 것을 본 것처럼 극도의 경계심과 적의를 드러냈다. 마루야, 왜 그래, 이리 와. 서연이 불렀지만 마루는 요지부동이었다. 오직 상자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마루의 이상 행동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루는 영리하고 순한 개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물건 몇 가지가 들어있었다.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의 넥타이 핀 하나. 사진 속에는 앳돼 보이는 강민혁이 다른 한 남자와 어깨 동무를 하고 서 있었다. 배경은 바닷가였는데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그녀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희미하게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15년 전 서해안.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15년 전 서해안. 그곳은 어릴 적 그녀의 가족이 매년 여름을 보내던 별장이 있던 곳이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신 장소였다. 그녀의 시선이 넥타이 핀으로 향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모양의 흔하지 않은 디자인. 어디서 봤더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마루는 여전히 상자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마치 그 상자 안에 담긴 과거의 악취를 막기라도 한 것처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었다. 강민혁. 그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와 나의 인연은 우리가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던 그 파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훨씬 더 오래전 끔찍한 비극의 현장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것은 아닐까. 과거의 단단한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차갑고 어두운 진실의 그림자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낡은 상자 속 물건들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15년 전 서해안에서 찍은 남편의 사진, 그리고 독수리 모양의 넥타이핀, 마루의 격렬한 반응. 이 조각난 단서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민혁이 퍼뜨린 거짓말로 세상이 시끄러웠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차민준. 차민준 변호사는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 그의 아버지가 한진태 회장의 그룹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법무법인의 대표였기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자랐다. 언제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있던 자신과 달리 민주는 항상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아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따뜻했고 서연이 힘들 때면 말없이 곁을 지켜주곤 했다. 화려하고 저돌적인 강민혁과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서연은 민준의 법률 사무소로 직접 찾아갔다. 약속도 없이 찾아온 그녀를 보고 민준은 놀랐지만 곧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그늘진 눈빛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서연아, 이게 얼마만이야? 그런데 무슨 일 있어? 사무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폭력, 아버지의 보복, 그리고 강민혁이 벌이고 있는 추악한 여론전까지. 마지막으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그 사람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 민주는 사진과 넥타이핀을 번갈아 보며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15년 전 서해안, 어머니의 사고, 그리고 마루의 이상 행동까지. 그의 표정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서연의 뺨에 희미하게 남은 멍 자국을 보았다. 그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스쳤다. 내가 변호를 맡을게. 민주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넘어 그녀를 지키고자 하는 개인적인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선 강민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즉시 소송을 준비할 거야. 네가 그동안 숨겨왔던 병원 진료 기록이나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보해야 해. 여론은 다시 뒤집을 수 있어. 고마워, 민준아. 그리고 이건... 민주는 넥타이핀을 집어들었다. 이건 별도로. 조용히 조사를 시작해야겠어.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그들의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민준의 법무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강민혁이 유포한 기사들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서연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동안 실수로 다쳤다고 둘러대며 치료받았던 병원 기록들을 모두 민준에게 넘겼다. 그와 동시에 민준은 넥타이핀의 출처를 추적했다. 그의 인맥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그 넥타이핀은 10여 년 전 부도 처리된 대형건설이라는 회사의 임원들에게만 지급된
특별 기념품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대형건설의 과거 임직원 명단과 15년 전 서연의 어머니 뺑손이 사건의 경찰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 위로 수많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이름에서 커서가 멈췄다. 가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화면에는 박동철 포동재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대형건설의 전직 부장, 그리고 15년 전 바앵소니 사건의 목격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람이 목격자였어. 당시 사고 차량의 번호판을 봤다고 진술했어. 하지만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그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단순 뺑소니로 종결시켰지. 민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상해. 박동철 씨는 경찰의 증언을 한 직후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어. 그리고 그의 계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 그 직후에 가족들에게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사라졌어.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사무실을 밝히는 것은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뿐이었다. 서영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 그 증인은 거액의 돈을 받고 사라졌다. 그 증인의 물건인 넥타이핀이 남편 강민혁의 비밀 상자에서 나왔다. 그리고 남편은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던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분노로 시작된 기업 전쟁도 아니었다. 이것은 15년 동안 묻혀있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싸움이었다. 자신의 결혼 생활 전체가 어쩌면 죽음과 기만 위에 세워진 거대한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강민혁은 왜 그 넥타이핀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박동철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이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서연은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섰다. 며칠 전 그녀를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했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들고 온 것은 구원의 요청이 아닌 15년 묵은 진실의 파편이었다. 그녀는 차민준과 함께 정리한 자료들을 한진태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 이걸 보셔야 해요. 한 회장은 딸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말없이 자료를 넘겨보았다. 대형건설의 넥타이핀 사진, 사라진 목격자 박동철의 신상 정보, 그리고 15년 전 강민혁이 서해안에 있었다는 증거. 한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반응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의심이 끔찍한 현실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깊은 절망과 고통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내려놓았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온 한 남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내 엄마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을 때 단순한 뺑소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 경찰 조사는 너무 빨리 종결됐고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을 붙여 따로 조사를 했었지.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때 박동철이라는 목격자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 그가 무언가 결정적인 걸 봤다는 것도. 하지만 내 사람이 그에게 접근하기 직전 정체불명의 협박을 받고 물러나야만 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박동철은 사라졌지. 증거가 없었어. 네 엄마를 잃은 슬픔에, 그리고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나는 그 의심을 가슴 깊이 묻어버렸다. 내가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한 회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15년 동안 그를 짓눌러온 죄책감의 무게였다. 서연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조용히 잡았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녀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진실을 추적하는 동지가 된 것이다. 아버지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통한과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비장한 결의로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할게요. 아버지, 아니, 우리 같이 해요. 어머니의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밝혀내요. 한진태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작되자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차민주는 법률팀과 함께 박동철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출처를 쫓기 시작했다. 15년 전의 기록이라 쉽지 않았지만 한 회장의 네트워크가 동원되자 막혔던 길들이 하나씩 열렸다. 한편 서연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그녀는 강민혁과 함께 살았던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기 시작했다. 그가 무심코 뱉었던 말들, 그의 옛 친구들, 그가 가끔 언급했던 과거의 장소들. 그녀는 강민혁이 유독 자신을 이끌어준 멘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그 멘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가 건설업계의 신화였다고 은근히 자랑하곤 했다. 건설업계의 신화, 그리고 대형건설, 불길한 연결고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졌다. 한편 강민혁은 사면촉에 몰리고 있었다. 차민준이 제기한 소송은 그의 여론전을 무력화시키고 있었고 그를 동정하던 시선들은 이제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한진태 회장이 15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의 정보원이 보내온 메시지는 짧고 위협적이었다. 그들이 대형건설과 박동철을 쫓고 있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챙겨 허름한 모텔을 나섰다. 그리고 공중전화로 달려가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저 강민혁입니다. 회장님. 강민혁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진태, 그 늙은 여우가 15년 전 일을 캐고 있습니다. 대형건설, 그리고 박동철까지 거의 다 알아챈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막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라. 15년 전처럼 말인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비웃는다 듯했다. 강민혁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이번에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조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서연, 그리고 그 옆에 붙어 다니는 차민준이라는 변호사까지, 필요하다면 한진택까지도요. 그의 말은 더 이상 사업가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을 교사하는 공모자의 언어였다. 그를 짓누르던 공포는 이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포한 폭력성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이 나지막이 말했다. 알겠다. 조용히 처리하지. 전화가 끊겼다. 강민혁은 식은땀으로 축축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이 싸움은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그 진실을 덮으려는 자 사이의 목숨을 건 전쟁이 되었다. 어머니의 차가운 그림자 뒤에서 거대한 악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민혁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하자 위협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압박이 아닌 실체적인 공포가 되어 그들을 옥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차민준의 사무실의 괴한이 침입해 서류를 뒤진 흔적이 발견되었고, 한서연은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서늘한 시선을 느껴야 했다. 그들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혁 뒤에 숨은 거대한 악의 실체는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기 전에 무슨 짓이든 할 터였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그 멘토라는 자를 법정에 세우려면 강민혁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자백이 필요합니다. 차민준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한진태 회장이 물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한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덫을 놓아야 해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약점, 끝없는 탐욕, 그리고 지금의 절박하며. 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한 회장은 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제 마지막 돌이에요. 아버지, 제가 직접 끝내게 해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범인을 향한 분노를 읽은 한 회장은 결국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차민준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그녀의 결의를 존중하며 계획을 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완벽한 덫이 설계되기 시작했다. 한진태 회장은 유령 회사를 내세웠다. 서류상으로는 홍콩에 본사를 둔 실체를 추적하기 불가능한 해외 투자 자문 회사였다. 이 회사는 강민혁에게 비밀리에 접근했다.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그의 재능을 높이 사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 재기를 꿈꾸던 강민혁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제안이었다. 물론 조건이 있었다. 투자자는 강민혁의 수완을 시험해보고 싶다며 그 역시 자신의 비자금을 동원해 시드머니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계좌에 묻어둔 현금일수록 좋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것은 정확히 15년 전 박동철을 침묵시키는 대가로 그가 받았던 검은 돈을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다. 궁지에 몰린 강민혁은 의심할 겨를도 없이 미끼를 꿀꺽 삼켰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자금을 이체하기 위한 마지막 미팅에 동의했다. 장소는 투자자 측에서 지정했다. 한서연의 어머니가 숨을 거둔 곳, 서해안의 낡은 가족, 별장이었다. 약속된 날, 서연은 마루를 데리고 홀로 별장에 도착했다. 강민혁은 투자자의 대리인을 만나러 왔다가 별장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서연을 보고 경악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투자사 대표는 어디 있지? 대표는 없어요. 당신을 부른 건 나니까. 서연의 옷에는 초소형 녹음 장치가 달려 있었고 별장 곳곳에는 차민준의 팀이 설치한 녹음 및 영상 장비가 작동하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 대기 중인 차 안에서 한진태 회장과 차민준, 그리고 경찰팀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테이블 위로 낡은 사진과 독수리, 넥타이핀을 조용히 빌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줄래요? 강민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다. 이게 다 무슨 수작이야?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지. 함정 글쎄요. 난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대형 건설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 사진에 찍힌 남자 박동철 씨에 대해서요. 강민혁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이 그를 압박하는 순간 조용히 엎드려 있던 마루가 스르르 일어났다. 그리고 서연과 강민혁 사이를 막아서듯 자리를 잡고 오직 강민혁만을 향해 낳고 위협적인 으르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마루의 그 운와베링.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저기에 강민혁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짐승의 순수한 본능이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서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짐승도 아는군요. 당신이 누군지 마루가 기억하고 있어요. 15년 전 그날의 냄새를. 당신에게서 나는 피비린내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닥쳐. 강민혁이 외쳤다. 그 순간 그의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마루의 위협적인 존재감과 서연의 압박, 그리고 과거의 망령이 그를 덮쳤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광기 어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깟 사고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었어. 박동철, 그 인간이 입만 다물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그 모든 건 그 영감, 최 회장, 그 작자가 시킨 일이었어.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모든 책임을 최 회장이라는 미지의 인물에게 떠넘기면서 1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제 입으로 떠벌리고 있었다. 완벽한 덫이 닫히는 순간이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한진태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차민준은 경찰팀장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강민혁의 자백은 별장 안의 모든 장비에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초이 회장, 그게 누군데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뭘 시켰죠? 한서연은 추궁하듯 물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무너진 강민혁의 정신을 더욱 몰아붙이는 채찍과도 같았다. 광기 휩싸인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비밀의 부계를 덜어내려는 듯, 혹은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은 비겁한 욕망에서였다. 초의 회장, 태양그룹의 최강일 회장.
그분이 바로 내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 한진태 같은 족벌 경영인이 아니라 맨손으로 신화를 이룬 진짜 거인. 그의 눈은 병적인 숭배심으로 번뜩였다. 15년 전 한진태가 그룹에 명운이 걸린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 최 회장님은 그 계약을 막고 싶어 하셨어. 그래서 한진태의 아내에게 작은 경고를 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냥 겁만 주려고 했다고.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경고라는 게 우리 엄마의 사고였나요? 사고는 실수였어. 운전대를 잡았던 건 우리 아버지였어. 마침내 가장 끔찍한 진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최강일 회장의 충직한 운전기사였던 강민혁의 아버지가 그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였던 것이다. 경고는 잘못되어 살인이 되었고 한 가정을 파괴했다. 박동철 그놈은 최 회장님이 돈으로 입을 막았지. 내가 직접 돈을 전달하고 멀리 떠나라고 협박했어. 이 넥타이 핀 그놈이 허둥지둥 도망치다 떨어뜨린 걸 내가 주운 거야. 이 모든 계획의 전리품 같은 거였지. 그는 거의 희열에 가까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내가 당신에게 접근한 것도, 당신과 결혼한 것도 전부 최 회장님의 계획이었어. 한진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15년 전의 비밀이 영원히 묻히도록 하는 것. 그게 내 임무였다고. 사랑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인생은 통째로 거짓말이었고 그의 야망은 다른 사람의 손에 조종되는 꼭두각시의 실에 불과했다. 자백을 마친 순간 강민혁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경멸이나 증오가 아닌 덫을 놓은 사냥꾼의 차가운 승리감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년이 전부 내년 때문이야. 그는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몸에 달린 녹음 장치를 부셔버리려는 듯 혹은 그녀를 인질로 삼으려는 듯 그의 눈은 살기로 가득했다. 그의 손이 서연에게 닿기 직전 크르릉왕 마루가 번개처럼 튀어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맹렬하게 짖으며 그의 다리를 물 것처럼 위협하는 마루의 기세에 강민혁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마루가 벌어준 그 찰나의 시간, 쾅! 별장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차민준을 필두로 한 경찰팀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뒤에는 얼음처럼 굳은 표정의 한진태 회장이 서 있었다. 강민혁 살인교사, 증거인멸, 납치감금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최 회장이 시킨 거라고. 강민혁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형사들에 의해 양팔이 붙들렸다. 그의 마지막 저항은 허무했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별장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한진태 회장이 수갑을 찬 강민혁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와 내 딸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 평생을 지옥에서 치르게 될 거다. 서연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야망도 광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텅 빈 절망과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실패한 꼭두각시의 비참한 말로였다.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강민혁은 최강일 회장이라고 악을 썼다. 그것은 그의 주인이었던 자에 대한 마지막 발악이었고 동시에 스스로 공범임을 자백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소란이 지나간 별장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경찰들은 현장을 보존하고 있었다. 서연과 한진태 회장, 그리고 차민주는 함께 거실 창가에 섰다. 15년 전 끔찍한 비극을 말없이 지켜보았던 바로 그 서해 바다가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또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다. 파괴된 모든 것들 위로 차갑지만 명료한 정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가 사위 게이트는 법의 엄정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강민혁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비극의 배후였던 태양그룹의 최강일 회장까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강민혁의 자백 녹취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그들이 15년간 덮어두려 했던 추악한 진실은 만천에 드러났다. 한진태 회장의 그룹은 잠시 휘청겼으나 부정을 뿌리 뽑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중의 신뢰를 회복했고, 반면 태양그룹은 주인의 몰락과 함께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로운 싹을 틔웠다. 한진태 회장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수십 년간 입었던 무거운 갑옷과도 같던 회장직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주고 그는 평범한 아버지의 삶으로 돌아왔다. 이른 아침 정원을 가꾸고 마루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딸 서영과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는 소박한 일상이 그의 새로운 행복이 되었다. 냉철한 기업가는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아버지만이 남았다. 딸의 뺨에 남았던 멍은 그의 가슴에 더 깊은 멍으로 남았었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큰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한소연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강민혁과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녀는 다시 한소연으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을 경영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갤러리 카페를 열었다. 서연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그녀의 그림을 전시하는 공간이자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쉼터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다. 갤러리 2층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보호소 및 심리상담센터로 운영되고 있었다.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는 힘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연약한 딸이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세상의 온기를 전하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차민준 변호사가 꽃다발을 들고 서연의 정원을 찾아왔다. 개업 축하해,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민준아. 두 사람은 예전처럼 편안하게 마주 앉아 웃었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연인이라 부르기에는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동지애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 그리고 따뜻한 애정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장 아름다운 그림처럼 그려질 터였다. 그리고 며칠 후 한서연은 아버지, 그리고 마루와 함께 서해안의 그 별장을 다시 찾았다. 비극의 장소였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스산하지 않았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바다 내음 섞인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붉은 저녁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온통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마루는 신이 나서 파도를 향해 달려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뭐가 고맙니? 못난 아비 때문에 네가 그 고생을 했는데. 아니에요. 덕분에 다시 제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시겠죠. 한진태 회장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애틋함이 가득했다. 내 엄마는 너처럼 강한 사람이었단다. 분명 지금의 네 모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할 게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붉게 타오르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등 뒤로 길고 어두웠던 밤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별이 되어 그들의 앞길을 비춰줄 터였다. 아버지와 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친구. 그들은 서로에게 기댄 채 함께 새로운 아침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의 진짜 평온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의 채널과 이야기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멋진 청취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고 또 새로운 여정을 가장 먼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가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의 한 페이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